역사상 가장 잔혹했던 약탈자들이 정작 어둠 앞에서는 벌벌 떨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던지 가족이 죽으면 시신을 현관문으로 내보내지 않았거든요. 대신 벽을 부숴 구멍을 뚫고 그 틈으로 시신을 밀어낸 뒤 다시 벽을 막아버렸습니다. 문으로 나가면 길을 기억해 되돌아올까봐 두려웠던 거죠. 그런데 그토록 무서워했던 바로 그 어둠 속에서 흩어져 살던 농부들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존재로 거듭났습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제대로 하려면 그들이 살던 세상의 겨울부터 들여다봐야 합니다. 세상의 꼭대기, 북쪽 끝에서는 겨울이 그저 해를 일찍 지게 만드는 정도가 아니거든요. 사실상 태양을 통째로 지워버립니다. 가을에 진 해가 봄이 올 때까지 제대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상상해보세요. 게다가 단순히 어둡기만 한 게 아니라 목숨까지 위협했습니다. 내륙의 맑은 밤이면 기온이 영하 30도 아래로 떨어졌는데 아침이 오기 전에 사람을 얼려 죽일 만큼 혹독한 추위였죠. 그러니 1년의 절반 동안 한 가족이 어둡고 연기 자욱한 방 하나에 갇힌 채 끝이 보이지 않는 밤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런 어둠 속에서 그토록 오래 머물다 보면 바깥에 무언가가 있다고 믿기가 무척 쉬워집니다. 안으로 들어오려고 애쓰는 무언가가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야기를 지어냈습니다. 그리고 가장 첫 번째 이야기가 바로 그 어둠이 어디서 왔는지를 설명했죠. 그들은 거대한 늑대 2마리가 하늘을 가로질러 태양을 쫓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언젠가 늑대가 태양을 따라잡아 통째로 삼켜버리면 세상이 영원한 어둠에 잠긴다고 여겼죠. 그리고 매년 겨울 빛이 서서히 쓰러져 갈 때면 정말로 늑대가 이기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늑대는 바깥에 도사린 것들 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모닥불 너머의 어둠은 트롤의 차지였거든요. 사람을 으스러뜨릴 만큼 힘센 거대하고 둔중한 존재들이었죠. 밤은 온전히 그들의 것이었습니다. 트롤이 견디지 못하는 단 한 가지가 바로 햇빛이었거든요. 떠오르는 해가 살짝 스치기만 해도 그대로 돌덩이로 굳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둠이 내리면 영리한 이들은 집 안에 머물며 해를 기다렸죠. 그런데 위험에 빠지려고 굳이 밖에 나갈 필요도 없었습니다. 가장 끔찍한 것들은 당신이 잠든 사이 집 안으로 찾아왔거든요. 그들은 이걸 마라라고 불렀습니다. 밤이면 집 안으로 스며들어 잠든 당신의 가슴 위에 올라앉아 끔찍한 꿈으로 숨통을 짓눌렀죠. 움직일 수도 비명을 지를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어둠 속에서 숨을 헐떡이며 깨어날 뿐이었죠. 이건 거의 틀림없이 오늘날 우리가 가위눌림이라 부르는 현상입니다. 몸이 굳은 채 깨어나 무언가가 가슴 위에 웅크리고 있다고 확신하는 그 섬뜩한 순간 말이죠. 그리고 영어로 악몽을 뜻하는 나이트메어라는 단어가 바로 이 마라에서 나왔습니다. 한 예시이야기에 따르면 스웨덴의 어느 왕이 잠결에 마라에게 짓눌려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왕을 없애고 싶어 한 마녀가 보낸 거였죠. 게다가 마라는 사람만 노린 게 아니었습니다. 농부들은 아침이면 땀에 흠뻑 젖어 부들부들 떨고 갈기가 잔뜩 엉킨 말들을 발견하곤 했거든요. 하지만 마라조차 그들이 가장 두려워한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진짜 공포는 무덤에서 기어나와 걸어다니는 시체였죠. 그들은 이걸 드라우그르라고 불렀습니다. 비쳐 보이는 유령 따위가 아니라 퉁퉁 붓고 썩어가면서도 믿을 수 없을 만큼 힘이 센 진짜 시체였죠. 말 한 마리를 으스러뜨릴 정도였고 살아있는 어떤 산에도 맞서 싸울 수 없었습니다. 그중 최악은 주변의 땅까지 썩게 만들었거든요. 한 전설 속 드라우그르는 어찌나 지독했던지 그 무덤 위를 날던 새들이 죽어 떨어졌다고 합니다. 들판의 가축이 죽어나가 결국 마을 하나가 통째로 버려졌죠. 이들은 밤에 일어났는데 그것도 한겨울 깊은 밤이 가장 위험했습니다. 빗장을 건 문 따위는 소용없었죠. 문을 부수고 집 안으로 들이닥쳐 당신을 끌어낼 수 있었으니까요. 자, 이제 그들이 벽 구멍으로 밀어냈던 그 시신을 떠올려 보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끝내 찾아낸 죽은 자 말입니다. 드라우그르를 영영 잠재우려면 무덤을 파헤쳐 머리를 자르고 시신을 통째로 태워 재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드라우그르는 글람르라는 죽은 양치기였습니다.
그는 밤마다 농가 지붕 위로 기어 올라가 발뒤꿈치로 들보를 내리쳐 집 전체를 뒤흔들었죠. 바깥에서 그와 마주친 사람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거나 정신을 놓아버렸습니다. 결국 그레티르라는 전설적인 무법자가 어둠 속에서 그를 땅에 매다 꽂았죠. 그런데 글람르가 죽어가던 그 순간 구름이 달에서 비껴나며 달빛이 그의 희번덕거리는 죽은 눈을 비췄고 그레티르는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글람르는 마지막 숨으로 그가 평생 어둠을 두려워하게 되리라 저주를 퍼부었죠. 그리고 그 저주는 들어맞았습니다. 괴물을 죽인 그 사내가 두 번 다시 어둠 속에 홀로 있는 걸 견디지 못하게 된 거죠. 그런데 모든 바이킹이 어둠에서 달아난 건 아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오히려 어둠을 찾아 나섰거든요. 심지어 이걸 부르는 이름까지 있었는데 우티세타, 그러니까 바깥에 앉아있기라는 뜻이었습니다. 바이킹들은 미래를 내다보는 여인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여인은 밤이면 홀로 무덤 위로 걸어 올라가 얼어붙는 어둠 속에 몇 시간이고 앉아 있었죠. 죽은 자들을 깨워 그들에게서 비밀과 예언을 끌어내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어찌나 철석같이 믿었던지 결국 법으로 콕 집어 금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트롤을 깨우려고 바깥에 앉아있는 행위라고 못 박아서 말이죠. 그러니까 다들 죽은 자를 막으려 문을 걸어 잠그는 동안 이 여인만큼은 칠흑 같은 어둠 속 무덤 위에서 오히려 그들을 불러내려 했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어둠, 그들을 그토록 떨게 한 바로 그것이 동시에 그들을 누구도 꺾을 수 없는 존재로 만든 무대이기도 했습니다. 불길이 높이 타오르고 술이 넘쳐 흐를 때면 그 똑같은 방이 시끌벅적하고 거칠게 달아올랐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그 기나긴 밤을 오늘날 들어도 깜짝 놀랄 만한 방식으로 보냈습니다. 일종의 랩 배틀을 벌인 거죠. 그들은 이걸 플라이팅이라고 불렀습니다. 두 사람이 일어서서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운율을 맞춰가며 서로에게 욕설을 주고받는 겨루기였죠. 가장 유명한 대결에서는 장난꾸러기 신 로키가 잔치에 불쑥 끼어들어 방 안의 모든 신을 하나하나 물어뜯습니다. 심지어 신들의 왕인 오딘을 향해 여인의 마법을 부리고 마녀로 변장해 몰래 돌아다녔다고 비아냥대기까지 하죠. 이들은 그야말로 피를 보려 들었습니다. 상대의 용기, 외모, 심지어 진짜 사내가 맡기나 한지까지 물고 늘어졌거든요. 평판이 곧 자신이 가진 전부였던 세상에서 받아칠 말 없이 얼어붙는 건 몇 년이고 따라다닐 수치였습니다. 바이킹은 날쌘 칼날만큼이나 날쌘 혀를 높이 샀던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1년에 한 번 그의 가장 큰 잔치로 폭발했습니다. 그들은 이걸 율이라고 불렀는데 오늘날 우리가 크리스마스 무렵에 여전히 쓰는 바로 그 단어죠. 이 잔치는 며칠씩 이어졌는데 하필 1년 중 먹을 것이 가장 귀한 시기에 음식과 술에 흠뻑 취해 보냈습니다. 신들에게 동물을 제물로 바치고 그 피를 벽에 발라 다가올 한 해의 풍요를 사들이려 했죠. 그리고 잔치가 절정에 이르면 한 사내가 신성한 멧돼지의 손을 얹고 방안 모두가 지켜보는 앞에서 큰 소리로 맹세를 했습니다. 어떤 전투에서 반드시 이기겠다거나 어떤 자를 기필코 죽이겠다고 말이죠. 그리고 일단 입 밖에 낸 말은 두 번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었습니다. 전사들로 가득 찬 방이 배 한 척 떠나기 몇 달 전인 한겨울에 다음 여름의 약탈을 스스로 다짐했던 겁니다. 유럽 전체를 공포에 떨게 한 그 약탈은 사실 바다 위에서 시작된 게 아니었습니다. 어둠 속 모닥불 곁에서 술 한 잔과 맹세 한마디로 시작된 거죠. 하지만 맹세는 여전히 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수많은 사내를 망망대해 건너편으로 실어 나르고 그 말들을 피와 약탈로 바꿔놓을 무언가가 필요했거든요. 그리고 그 역할을 해낸 것이 바로 당신은 결코 짐작도 못할 물건이었습니다. 바이킹의 긴 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마 나무로 된 선체와 뱃머리에 새겨진 용머리, 길게 늘어선 노가 그려질 겁니다. 그런데 그 배를 대양 너머로 실어 나른 건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돛이었죠. 그리고 그 돛은 양털로 만들어졌습니다. 다시 말해 어둠 속에서 실을 잡는 여인들로 가득 찬 방이 없었다면 바이킹의 시대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저 도끼를 든 성난 사내들이 해안가에 발이 묶여 있었을 뿐이죠. 돛 하나에는 양 1000마리가 넘는 분량의 털이 들어갔습니다.
그 털을 한 올 한 올 손으로 씻고 빗어 실로 자아야 했고, 그 다음엔 사람 키보다 높은 배틀에서 천으로 짜냈죠. 연구자들이 이 모든 과정을 따져봤더니 우리가 늘 떠올리는 그 나무 작업은 오히려 가장 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천을 만드는데 약 30배나 더 긴 시간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가장 더딘 건 천을 짜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실을 잡는 일이었죠. 손으로 실을 자아내는 작업이 어찌나 느렸던지 전부 합치면 전투용 배 한 척의 도체만 약 50년치 노동이 들어갔습니다. 단 한 사람이 도저히 해낼 수 없는 양이었죠. 수십 명의 여인이 함께 매달려야 겨우 하나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집안에서 어둠 속에서 겨우내 말이죠. 이건 너무나 철저히 여인의 일이라 오늘날 결혼하지 않은 여성을 뜻하는 스핀스터라는 단어가 당시엔 그저 실을 잡는 여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긴 배와 전설을 모두 걷어내고 나면 남는 건 무척이나 평범한 풍경입니다. 모닥불 둘레에 모여 앉아 어둠을 두려워하던 한방 가득한 사람들 말이죠. 그게 바로 바이킹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로 손꼽히던 이들이 사실은 밤마다 누구나처럼 제 안의 두려움과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